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채린입니다. 네. 오늘 의외로 아는 얼굴이 많이 안 보이시네요. 네.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과 시대의본의 8번째 시간이고 오늘 오픈 강의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의 변화를 미술사와 함께 훑어보는 시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르네상스 시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까지 흘러왔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현대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시간인데요. 보통 현대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너무 많이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라든지 그 인상파라든지 그냥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르네상스 시기나 그 이전 그 근처의 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보통 종교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나름 시대의 나름대로의 그 굉장히 아름다우고 뭔가 재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감상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대미술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보통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잘 그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며, 미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며, 또 왜 그렇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비싸게 팔리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인상파에 대해서 사실 수업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현대미술이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현대미술이 시작하는 시점은 보통 인상파로 잡습니다. 18세기의 인상파로부터. 미술은 크게 아주 두 가지의 시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원근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으로부터. 그 이전의 그림들은 원근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평면적이었고 사람들, 인물들 위주로 나왔었고 예수님과 그 사도들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들이 보통 많이 있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이 되면 배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광장이 등장하고 건물들이 등장하고 건물들 안에 뎁스라고 하는 깊이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원근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현대 미술의 시작, 서양 미술의 시작,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미술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물론 중세 미술도 그 나름의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충분히 있고 우리가 이름을 또 기억할 만한 화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양 미술의 시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원근법이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시기를 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인상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상파는 그 이전의 시기의 그림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서양 미술이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게 원근법이었죠. 인상파에서는 원근법과 단절하게 돼요. 앞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파는 그 이전의 시대와 단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깹니다. 다 해체해요. 근대라는 사회가 그 이전의 전통과 단절을 선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파가 그렇게 기존의 미술사하고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해요. 근대라는 큰 그 넓은 서양의 역사 가운데서 근대라는 시점이 그 이전의 시대와 완전하게 단절을 선언했고, 그것이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시작하면서 근대가 시작했다고 보통 보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기에 사실은 우리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단절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단 우리는 그때 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식민주의 시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 힘으로의 근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일본을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근대는 그냥 전통과의 단절만을 의미해요, 사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인상주의 그림 볼게요. 사실주의 해체.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시기, 북부 르네상스의 북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홀바인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기체라는 한 상인, 독일인 상인, 영국에 있었던 상인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얼굴 굉장히 막 증명사진처럼 굉장히 선명하고요. 홀바인의 카펫이라고 불리우는 요 카펫. 이거 홀바인의 전매특허처럼 많이 그려지는 카펫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 완전히 원근법으로 요 앞에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렸고 유리병, 동전, 뒤에 영수증 꽂아놓은 것까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의 특성은 이렇게 사실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옵스큐라는 기술을 썼어요. 카메라하고 똑같은 기술적인 장치인데 방에다가 렌즈를 하나 놓고 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이쪽 벽면에 상이 맺히도록 장치를 꾸며놔요. 그러고 나서 대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 사진하고 똑같이 벽에 맺히면 그거를 보고 그거를 대고 그림을 그리는 기법들을 썼어요. 이게 화가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사실적인 기술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굉장히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크 미술 직전까지 그런 기법들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앞에서 저희 수업 시간에 다 봤었던 그림이지만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역시 카메라 옵스큐라를 써서 그렸던 것들이고 카펫, 대리석, 갖가지 어떤 오브제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었죠. 이것이 서양 미술의 특징,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원근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인상파가 시작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형태가 뭉개져요. 사실주의를 계속 추구하다가 바로크 시기쯤 되면은 선과 선을 흐리멍덩하게 그리는 기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너무 사실주의적인 게 좀 지겨워진 모양이에요. 그때쯤 가면. 이거는 터너의 작품인데요. 비, 증기, 그리고 속도, 대서부 철도라는 작품이에요. 안개 빛 속에서 저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 안개의 비를 뚫고 증기, 기차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인 어떤 공기의 느낌이라든지 이 날씨의 느낌 같은 것들을 잘 표현했고 이렇게 험한 헝궂은 날씨 속에서도 기차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었던 기차가 이 자연을 뚫고 나오는 거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한 작품이죠. 이런 작품은 앞에서 훨씬 더 앞선 시대, 바로크 시대에 열었던 고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야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선과 선의 경계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뭉개서 그렸죠. 여기도 살펴보면은 이 거인,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이 거인인데 콜로수스라는 거인인데 이 거인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과 말과 소들을 쭉 그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대로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흩어지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막 빠르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죠. 그렇게 그런 어떤 붓의 느낌들 가지고. 혁명적으로 시작했었던 이런 기법들이 네, 이것도 역시 고야의 작품. 멀리서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굴 제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앞에서 홀바인 그림들 살펴봤을 때 느꼈던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선과 선 사이가 명확하고 면과 면 색깔 사이가 명확하게 그려지고 심지어 카페트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제 빛이 그냥 들어오는, 예수님의 몸에 빛이 들어오고 이런 포즈로 그냥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이제 뭉퉁그려서 그림을 그렸죠. 고야의 특성이에요. 이런 혁명을 시작했었고 이런 혁명들이 인상파가 되면서 18세기 되면서 완전히 그 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겠어요. 혹시 인상파가 왜 이렇게 사실주의하고 관계없는 그림들을 그리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수업 들으셨던 반장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제가 긴장을 좀 풀어야 되겠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왜 이렇게 인상파가 사실주의를 단절하고 이렇게 막 뭉개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그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소원의 영향도 있고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인상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뒷 배경들 우리 반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앞에서 르네상스 시기 얘기했을 때 카메라 오스큐라 이야기했었죠. 여기서도 카메라 오스큐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카메라라는 그냥 기계로, 사진을 찍는 기술로. 이때가 되면 카메라 옵스큐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반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림을 그려서 초상화를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사진을 찍어버려요. 내 얼굴을 남기고 싶으면 화가를 부르지 않고 그냥 사진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어요. 이것이 훨씬 더 싸고 더 정확하고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너무너무 널리 퍼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화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자신을 먹여 살려주던 귀족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18세기가 되면 이제 신분제가 붕괴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래서 귀족은 더 이상 없죠. 귀족이 불러서 화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종교는 이미 종교혁명 이전에 이미 화가들을 불러서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북유럽도 나눠지고 프랑스, 남부 이태리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조금 나누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18세기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화가들은 더 이상 사실주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카메라와 경쟁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때 화가들이 연구했던 게 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림에 있어서 빛을 연구하는 것은 그냥 태고적부터 너무나도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며 그 빛 때문에 어떤 명암이 생기며 어떤 깊이감을 주며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그림들이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18세기가 되면 빛이 화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봤던 빛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구나, 계절마다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사진이 포착해내지 못하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진실을 카메라가 아니라 그림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들이 인상파의 그림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돼요. 이거는 모네가 그렸던 그림 중 일부인데요. 이런 식으로
빛의 느낌들, 다른 느낌들, 계절의 다른 느낌들을 표현해요. 지난 시간에는 계절마다, 시간마다 거의 15개 정도 되는 같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왔는데, 네. 이런 빛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런 공기 느낌들까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요런 그냥 뭉개지는 느낌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템즈강에서 바라본 영국 국회 의사당 보시면 돼요. 빛이 이렇게 물 위로 떨어지는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세하게 표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상화가들은 보통 바람, 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전면 특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템즈강에서 바라봤던 다른 느낌. 이게 그래서 앞에 그림들을 만들게 했었던, 사실 이런 템즈강의 국회의사당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네가 이미 성공하고 나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성공하기 이전에 훨씬 젊었을 때 인상파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했던 그 그림이에요.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처음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너 뭐야 이게 인상이야? 뭐야? 그럼 인상파겠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시작했던 게 사실 인상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어떤 미술사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었죠. 카메라가 이렇게 사실주의적인 기법들을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 기법들과 단절하게 하면서 새로운 미술의 역사를 쓰게 했는데, 또 하나는 시선을 해체했다는 시선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인상파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근법은 이런 방식의 원근법을 썼었죠. 생각보다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브루넬리스키라는 15세기의 건축가이자 화가이자 말을 붙이기로 하면 과학자이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보는 것과 흡사하게 거리감을 느껴지게 그려야 되나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런 방식의, 이건 앞에는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을 놓고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었던, 예를 들면 저 앞에 대상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얼굴 앞에다 놓고 거울을 봐요.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그림이 거울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과 저 앞에 대상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잘 표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혹시 브루넬리스키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브루넬리스키 이름을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 악기 기타처럼 생긴 루트인데, 루트는 예전에 르네상스 시기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화가들을 참으로 난감하게 만들었던 악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뒤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뒤가 동그랗게 생기고 앞에는 이렇게 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 참 난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근법으로 어떻게 그리냐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는데, 이거 뒤로에 루트를 그리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을 하나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 평면에 어떻게 닿는지를 살펴보고 그 점을 찍어서 루트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원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인상파에서는 그거를 해체하기 시작하죠. 요거는 광장을 그렸던 이런 식으로 선형 원근법을 줄이 이렇게 쭉쭉 보이죠, 눈에. 이것은 원근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화가의 시선이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한 군데에 서서 앞에 어떤 대상들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어떤 방향을 움직이지 않고 한 점에서 이걸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상파의 세잔에 오면
화가의 시선이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을 거부해요. 시선에 따라서 왜 화가의 시선을 왜 고정해야 하지? 화가는 기계가 아닌데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무언가를 인식할 때, 대상을 인식할 때 분명히 한 점에서만 인식하지 않는데 왜 그림은 그렇게 그려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이 접시를 보면 이상하게 앞으로 이렇게 조금 쏟아질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세잔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의 시선,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 각기 다른 시점에서 관찰하고 그거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요. 물론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저게 무슨 그림이냐. 세잔도 이 그림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푸코, 현대의 철학자 푸코는 세잔으로부터 인상파의 시선의 해체가 온 것이 아니라 마네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네의 회화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단히 무슨 시선이 해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 앞에 요 여인이 있죠. 뒤에는 거울이에요. 여기는 카페라기보단 캬바레, 공연을 하는 일종의 프랑스에 있는 캬바레 같은 거예요. 당시 대중문화가 굉장히 18세기 되면은 18세기, 19세기 되면은 대중문화가 굉장히 범람했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일반 고급 예술이라고 불려있는 오페라, 발레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지만 상대적으로 캉캉춤 나오기도 했었고 서커스 같은 것들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런 캬바레에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런 카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이거 보이죠? 공중분에 타고 있는 여인 그 서커스 단원의 발이 보여요. 여기서는 그런 공연들을 뭔가를 하고 있고 서커스 같은 걸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바에서 술을 따라주고 있는 그 점원 같은 여자인 거죠. 뒤에는 거울인데 이 사람의 뒷모습이 여기에 비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앞에서 정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뒷모습이 이렇게 비치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게다가 이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보이는데 이 사람은 화가가 아니죠. 화가가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처럼 보여요. 이 그림 전체는 기존에 그렸었던 어떤 관습과 달리 그냥 픽션, 완전히 픽션이죠. 허구예요, 허구. 이 사람의 뒷모습이 이렇게 비치지도 않을 거고 분명히 다른 각에서 봐야 이런 것들이 보일 때고 앞에서 마주보고 있어야 될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시선이 완전히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가상의 어떤 시선들이 이 그림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푸코는 그 점을 지적하면서 마네로부터 그 시선 해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네에게 시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마네가 바보스럽게 그린 그림이다라고 비판한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굉장히 당시 우스꽝스럽게도 마네는 늘 그림을 그리면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마네가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게 처리를 했었는지 안다면 그런 얘기는 하기가 힘들겠죠. 전통적인 누드와는 달리 뭐가 다르다고 했죠? 눈빛이 네네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드화, 여성의 누드화는 절대로 이런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역사상 이 이전에 여성 누드는 절대로 이런 눈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눈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누드화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누드화이기 때문에 남성을 자극하지 않아요. 내려 깔고 있거나 굉장히 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죠. 근데 여기서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마치 남성 관객들이 앞에 있어도 그래 어쩔 건데 왜? 내가 벗고 있는데 그래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뭔가를 상징하는 여인도 아니고 게다가 종교화에 등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우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냈던
여자도 아니고 이제까지는 그런 식의 누드들만 있어 왔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프랑스 파리에서 볼 수 있는 창녀를 그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눈빛들. 비교해 보시라고 앵그르의 누드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절대로 정면을 보지 않아요. 근데 마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던 거죠. 굉장히 시선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화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이 사람의 얼굴은 이제 그렇지만 화가의 시선도 고민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그냥 예사로 그린 그림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다시 세잔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에요. 이것도 요 접시와 요 접시의 시선이 다르죠. 다른 각에서 보고 있고 일반적이라면 보통 체리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같은 시선, 같은 높이에서 그림을 그렸겠지만 세잔은 결코 그렇게 그리지 않았고 마치 접시가 쏟아질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접시 위에 뭐가 있는지 정말 너무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것들. 세잔의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전에 이제 유로화로 바뀌기 전에 프랑의 그림 집회 그림에도 나와 있었던 그림이었죠. 책상 보면은 기울어질 듯 쏟아질 듯 하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선들, 맞지 않는 원근법. 인간의 눈은 절대 한 점에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인상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술의 목적을 해체합니다. 우리가 예술의 목적이라고 할 때 예술의 목적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미 현대사회의 현대미술에 익숙해져서 예술의 목적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생각해보면 인상파 이전에는 목적이 있었죠. 분명한 목적들이. 요거는 조금 나중에 볼게요. 장식을 하거나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이죠. 요렇게 장식을 하거나 루브르의 거울방 요것도 거울방 요것도 역시 어떤 접시, 일상용품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다 보셨던 거죠? 첫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하고 이 접시를 내가 오늘 저녁밥을 먹을 때 이 접시를 쓴다면 우리는 이거를 예술작품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목적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우리가 이미 관습을 익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카소의 소라는 작품 이것이 원래는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자전거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기성품이었고 요거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소라고 하고 벽에 걸어놨어요. 이것이 자전거 안장이라는 원래의 목적, 원래의 실용성을 잃어버렸을 때만이 이게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 똑같은 소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예술작품인 것 같은데 이케아에서 그냥 천에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예술작품은 아니구나, 하하, 예술작품인 줄 알았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장식이라는 어떤 목적이 지금 이미 벌써 사라진 거예요. 종교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림에. 이렇게 종교적인 목적이지만 이거는 홀바인의 아까 봤었던 홀바인 그림인데 종교혁명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제들, 교회, 카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나 그림을 통해서 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현생에서의 그것들에 왜 집착하고 있냐.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홀바인의
죽음의 책이라는 인쇄물이죠. 당시 종교혁명 때 굉장히 많이 퍼졌었던 북유럽 르네상스 지역에 많이 퍼졌었던 그런 인쇄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졌던 건가?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일종의 우화 같은 거였죠. 아니면 누구를 기억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도 왕실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죠.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 오면서 사진 작품에서도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이건 포스트 모텀 포토그래피라고 사후 사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 죽은 아이들이에요. 죽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제 뒤에 받침대를 세워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어요. 옛날엔 사진을 아무리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도 19세기 초반 뭐 이때쯤 되면은 사진을 한 번도 남기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하나씩 남겼어요. 평생에 하나 있는 작품인 거죠. 초상화는 못 그리고 사진은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뭐 어린 병에 걸렸거나 뭐 이렇게 죽게 되면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는 찍어놨죠. 누군가를 기억하는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기억하고 메시지를 남기죠. 이렇게. 바니타스 메멘토 모리라는 고린도전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인생의 허무함, 초상화를 남기긴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결국에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또 하나는 또 예술 작품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다비드가 그렸었던, 다비드는 혁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왕정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마라의 죽음처럼 이렇게 혁명당원들의 그림들을 그려서 혁명의 어떤 분위기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죠. 이거는 라부아지에 화학자의 그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진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이 사람도 공화당원이었기, 자코뱅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혁명의 분위기를 고취시켰어요. 분위기를 가기를 폈고 그냥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기록하는 그림, 초상화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공화당원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시에서는 거절당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혁명을 고취시키는. 또 하나는 정보를 주는 그림들도 있죠. 뒤러가 그렸었던 코뿔소 그림이죠. 이것도 굉장히 긴 우화가 있는데 또 언젠가 얘기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18세기, 17세기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했었던 해부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분과 학문을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원래는 이제 미술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미술이 사실 구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술가들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예술 작품이면서 동시에 교육용이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것도 그냥 인상파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노예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아픈 노예들을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는 하나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당시에 있었던 노예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굉장히 이제 이런 정치적인 그림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누드화가 그냥 단순한 누드화가 아니라 포르노그라피에서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림도 있었고 꾸르베의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것들도 있죠. 앞에 세 개는 한 명이 주문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주문한 거예요. 그렇게 약간 선정적인 그림들을 주문했고 꾸르베와 앵그레에게 주문을 했었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련의 그림들을 주문한 것을 보면 약간 어떤 목적성이 보이죠. 야한 그림을 원했던 거죠. 네,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림들 가운데에서 인상파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이 순간만을 기록했고 그 순간의 시간성, 계절성, 뭐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인상파에 그래서 인상파가 가지게 된 아주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빛만을 기록한 것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의 그림이 그냥 단순한 인상만을 그는 분명히 인상만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런 식의 그림들은 결국에 어떤 재현했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읽혀지는 것들이 있긴 있죠. 파리에 대한 찬미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숭고함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죠. 그래서 모네 뭐 이런 것들, 모네는 그저 인상, 뭐 펄럭이는 깃발들을 그림으로써 어떤 인상만을 전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파리를 찬미하고 프랑스를 찬미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어떤 돈 있는 분들에게 좀 어필하려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위슬러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역시도 인상파 화가였는데 검은색과 금색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내보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 뭔가를 재현하고 있지도 않고 앞에서 보면 아무리 이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 뭉개지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뭐를 그렸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와 배와 물과 빛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말은 밤에 어떤 떨어지는 뭐 하늘에서 뭐 폭죽처럼 쏘았던 그런 무슨 로켓이 떨어지는 불빛들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인 제목인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라고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비평가들이 있었어요. 특히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비평가였죠. 미술 비평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서 사실 아까 터너 노회서 아까 기억나시죠? 대서부열차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었던 그 화가도 러스킨이 없었으면 그 정도 뜨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상파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후원자가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그림을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 뭐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 사람의 그림을 믿고 산다거나 뭐 이런 어떤 관습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은 일단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못 그렸고 그리고 의미도 상당히 불분명해졌고 그랬기 때문에 비평가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어요. 비평가와 화가의 공생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비평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화랑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터너 같은 화가들은 러스킨에게 너무나 좋은 화가였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너무 좋았고 러스킨 같은 사상가가 자신의 철학을 터너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터너 당시에도 쉽게 뜰 수 있었고 굉장히 영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화가 중에 하나였죠. 반면 휘슬러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전시를 했는데 러스킨 같은 대비평가가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관련된 글을 써버리니까 휘슬러는 그 자리에서 당장 사실은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화가로서는. 당시 휘슬러는 명성도 못 얻었었고 가난했었고 굉장히 뭐 그런 식으로 근근히 화가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러스킨이 나서서 완전히 거의 뭐 매장시키다시피 뭐 그런 글을 남기니까 이제 휘슬러가 발끈했겠죠. 그리고 자기 이제 화가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막 느껴지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러스킨은. 그랬더니 법정에서 러스킨이 휘슬러에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휘슬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이틀이면 그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겠냐.
당시 이제 휘슬러가 200기니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로서 200기니면은 상당히 기준을 말하기가 애매하네. 하여튼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러스킨이 너무 그 이틀 만의 노동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슬러가 이야기하기를 이 그림 안에 그린 시간은 단지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온 미술사에 대한 어떤 인식, 공부했던 거, 자기 평생에 다졌었던 기법들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국에 그 법정에서 이겼어요. 위슬러가. 그런데 문제는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러스킨이 이제 휘슬러에게 이제 졌으니까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배상금을 줄 수 있는 돈이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휘슬러는 그 법정에서 싸웠었던 그 비용 감당 못하고 파산해야만 했고 반면 러스킨은 그 이후로도 그냥 승승장구했었고 별 문제가 없었죠. 다만 휘슬러가 명예회복 정도는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휘슬러가 이때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 한참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네. 이때 주장했던 것이 앞에 이제 슬라이드가 지나가는데 Art for Art's sake라는 말을 해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목적은 예술. 보통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예술에 있어서 목적은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그냥 예술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므로 무언가를 재현하든 재현하지 않든 예술로서 충분한 어떤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예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위슬러의 그 주장은 이런 재현 작품조차도 사실은 대상을 제한했죠. 휘슬러의 여자친구였는데 요 사람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적인 초상화처럼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흰색의 심포니 이런 식으로 음악적 용어를 쓰면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붙였어요. 이런 것도 파랑과 금색의 녹턴 이것도 음악 용어죠. 야상곡 이것도 그냥 어떤 회색과 검정색의 조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만 제목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현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색과 구조들 이런 것들만이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 주장을 했던 거죠. 휘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은 모든 가식으로부터 독립하고 홀로 서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눈이나 귀 같은 예술적인 감각에 호소해야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감정, 헌신이나 동정, 사랑, 애국심 앞에서 봤었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그런 것들과 그런 비슷한 감정들 그런 것과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적인 감각,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것하고만 관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휘슬러의 이런 주장들이 후기 인상파로 가면서는 굉장히 먹히고 굉장히 화가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돼요. 그러면서 인상파에서는 목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인상파는 18세기 말, 18세기, 20세기, 19세기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상파하고 같이 맞물리는 시기는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도시가 커져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공장들이 생기죠. 공장들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노동자들은 어디서 오냐면 시골에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당시 파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 이상 18세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2배, 3배 이상 커졌어요. 굉장히 슬럼화가 됐었고 그럴 정도로 많은 인구들이 몰리게 되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시 생활은 농촌 사회하고 달라요. 분업되어 있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한 가지 일만 계속하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밭을 갈 때 이런 일들을 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에 가서 밭을 같이 갈아주고 뭐 예를 들면 농경사회 같은 건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렇지만 분업화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함께 무슨 뭐 협업이 된다든지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고 거리를 나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도시는 커져버렸고 인구는 너무 많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거리를 배회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어떤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들 파편화된 어떤 인간상들을 갖게 되고 그들은 자기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관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화가들도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성이 없어져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맥락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펴보게 돼요. 자기 삶을 주제로 삼고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주문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그림을 그려서 살롱전에 나가서 어떤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료 화가들과 함께 전시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주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 주제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모네도 그랬지만 고갱 같은 화가들 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화가로서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고흐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뭐 실제로 간질이었지만 뭐 정신병으로 평생을 앓다가 불운하게 평생 동안 한 점의 작품도 팔지 못하다가 나중에 끝내는 권총자살에서 죽었다라는 슬픈 개인사 때문에 사실 그 뒤에 그걸로 포장되어서 전시를 했고 그걸로 성공했고 그 이미지로 그대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전시가 성공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개인적인 화가의 모습들이 스타성을 갖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가 되기 이전까지는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외로운 삶들을 기록하는 화가들의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이 이제 요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보나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화가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개인적인 그림들만 그려가지고 오히려 늦게 인정을 받았던 화가 중에 하나인데 보나르는 자기 부인 그림만 한 400점을 그렸어요. 주구장창 자기 부인만 그렸어요. 그도 그럴 게 자기 부인이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편을 바깥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건사하느라 정말로 보나르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자기 부인 그림만 그렸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보나르가 도망가려고 한번 했어요. 도망가서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보나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나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실컷 약속하고 그랬다가 그렇게까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 너무 걱정되긴 됐었나 봐요. 자기 없으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아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부인에게 돌아가요. 그 한 번의 외도가 잠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사랑을 잠깐 외도했었던 그 여인은 보나르에게 마음을 바쳤다가 보나르가 다시 자기 자신의 부인에게 돌아가는 걸 보고 권총자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보나르는 평생에 또 죄책감을 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 다시는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400점을 남긴 거예요, 작품을.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화가의 삶을 살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보나르의 가장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니까 아 사람의 인생이 좀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특히 보나르는 자신의 부인이 목욕하는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어요. 굉장히 목욕하는 걸 좋아했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했었고, 그래서 뭐 목욕하는 여인, 뭐 이렇게 몸을 말리고 있는 뭐 여인 이런 식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아마 이런 그림들은 한 번씩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다 마르트라는 보나르의 부인 그림이었죠. 인상주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해체는 계속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은 이제부터 더 깨져요. 왜냐하면 앞서서 해왔던 미술사에서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먼저 깨냐 누가 먼저 깨냐의 거의 경쟁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됐고, 왜 새로운 것을 그렇게 추구해야 됐냐면 사람들이 그림을 잘 못 그렸기 때문이에요. 잘 그리는 그림은 내가 그냥 더 잘 그리면 돼. 더 사실적으로 그리면 되지만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 창의적인 표현 방식, 새로운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화가들이 그림을 못 그렸던 건 아니에요.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못 그리게 그림을 보일 뿐이죠. 피카소가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죠. 피카소 그림 엄청 잘 그렸어요. 어릴 때 피카소는 3살 때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을 찍어서 비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2살, 3살 때 원을 그려서 뭔가를 재현하는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대요. 근데 피카소는 그게 3살 이전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죠. 애초부터 천재였고, 그리고 어릴 때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피카소는 자기 인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시도했고 다 나름대로 다 성공했어요. 나름대로라고 하면 안 되죠. 엄청나게 성공 다 했었죠. 젊었던 시절, 20대 이전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술 시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비싼 그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당연히 피카소 그림 몇 개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그 젊은 날에 그렸었던 아주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그렸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어쨌거나 이 그림도 되게 비싼 그림 중에 하나죠. 아비뇽의 처녀들. 입체파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세잔, 마네가 했었던 시선의 해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시도했었던 것들을 훨씬 더 과감하게 다 깨버렸죠. 시선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표현을 했고 앞모습인지 뒷모습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사실은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피카소가 연구했었던 아프리카 미술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요런 앞에서 요 얼굴 보이시죠? 요 얼굴들이 사실은 아프리카의 요런 얼굴들.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인물 묘사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이런 식의 그림들. 이것들이 그대로 와서 피카소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그림들. 이건 피카소의 이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모았고 또 이거 데생도 굉장히 많이 따라 그리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그림도 그렸죠. 비슷하긴 하지만 선과 면을 쪼개서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 그것으로서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 그렇지만 그 면을 쪼개버렸기 때문에 입체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평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렸죠. 이렇게. 요건 기타 치는 여인. 요 입체파의 시작은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마네와 세잔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막 분할하고 쪼개고 몇 면이 나누고 대상을 뭘 그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상을 재현한 이런 것들을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브라크라는 화가하고 함께 시작했어요. 브라크의 그림하고 피카소의 그림하고 이렇게 놔두면 사실 저도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렇게 캡션 봐야 이게 브라크 작품인가? 누구 작품인가?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이런 양식들을 함께 시작했었죠. 20세기가 되면 많은 화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혼자서 자신의 철학들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종의 문화운동, 예술운동,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이고 하나의 철학을 발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보시면 현대미술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는데 브라크와 피카소의 그림이 흡사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함께 입체파라는 새로운 철학을 시작했다는 거. 비슷한 어떤 그런 배경으로 탄생한 몬드리안의 작품이에요. 몬드리안은 이 사람도 원래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림을 그렸다가 점점 더 대상을 해체하기 시작했죠. 해체하는 작업이 그냥 해체한 건 아니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대상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다 앞에도 이것도 나무를 그린 거고요. 이것도 나무를 그린 거예요. 나무 잎사귀하고 나무라고 하니까 이제 나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몬드리안이 일종의 던져준 거죠. 그러다가 단순화시키다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대상을 정확하게 비교적 아주 사실적이진 않지만 비교적 인상파의 느낌으로 재현을 하다가 단순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흘러오게 되는 몬드리안의 어떤 흐름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마침내는 잭슨 폴록까지 오게 돼요. 잭슨 폴록은 40년대 후반부터 이런 작품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1년에 이런 작품들을 몇 개씩 주구장창 그려요.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 잭슨 폴록도 좀 재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아시아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거는 월터 컬트라는 화가인데 이 화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해요. 벽화를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교류를 계속해요. 이 사람이 이런 식의 그림들을 좀 그렸어요. 느낌이 왠지 조금 뭔가 필이 오죠.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듯한 이 사람도 사람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그리는 방식들을 새롭게 했었던 화가였는데 이 사람하고 작품들을 하면서 아마 영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잭슨 폴록이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모마의 초기 모마를 설립했었던 사람의 딸이었죠.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당시 20세기 중반의 현대 미술의 화가들을 뭐라 그럴까 완전히 밀어주고 선택해주고 띄워주고 했었던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현대미술, 미국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한간에 의하면 내연관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잭슨 폴록에게 집을 빌려줘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을 빌려주고 거기에 작업실을 굉장히 큰 작업실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여기 지금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폴록하고 리 크레즈너라는 부인도 화가예요.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았던 롱아일랜드의 이런 집 지금도 가볼 수 있어요. 이 집에 가면 40년대 중반에 여기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게 이런 그림을 시작하게 돼요. 집이 크니까
바닥에 캔버스를 깔아놓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넓으니까. 아마 앞에서 있어 왔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에 이제 요 집이 방점을 찍어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공간이 허락해야 하는 거니까. 잭슨 폴록은 굉장히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뿌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앞에서 보면은 그냥 물감이 막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보면 무슨 유치원생들이 무슨 빨대불기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대충 뭐 이렇게 뭘 막 떨어뜨리고 흘려가지고 한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미술적인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언제나 마주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지. 미술 그림을 작품을 대할 때 화가는 언제나 캔버스를 마주대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지만 잭슨 폴록은 밑에다 캔버스를 깔아놓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림을 대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요 집이에요. 지금 이제 가보면 바닥이 이렇게 생겼대요. 잭슨 폴록 작품하고 이제 구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바닥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잭슨 폴록이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굉장히 위압적인 태도로 시선을 바꾸고 바닥에 캔버스를 깔아가지고 이런 식의 작품들을 했을 때 잭슨 폴록이 아마 아무런 말도 안 했다면 그의 작품은 그냥 별것 아닌 그냥 새로운 시도, 기법의 시도로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잭슨 폴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작품의 영향은 폭탄 투하로부터 왔다. 굉장히 전후 예술의 철학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잭슨 폴록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이 시선의 흐름이 바뀐 것에 혁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떨어뜨리는 굉장히 마초적인 방식, 캔버스를 지배하는 어떤 방식이었던 거죠. 당시 잭슨 폴록이 40년대 후반에 이 작품들을 시작했으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이런 작품들을 시작해요. 세계 2차 대전은 어떤 걸로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 이전에도 폭탄 투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 다 중요한 전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이었지만 그 이전의 역사와 이 전쟁이 다른 점은 바로 이거에 있어요. 1차 대전 이전에는 전투기가 없었죠. 전투기가 없었어요. 1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전투기가 나왔어요. 전투기가 주요한 전쟁의 어떤 전략이 되었던 건 세계 2차 대전부터예요. 1차 대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2차 대전만큼 다량의 폭탄을 쏟아붓는 전쟁 방식은 사실 있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미국도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전략을 펼쳤냐면 몇 대의 전투기가 상대의 어떤 적군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기지라든지 어떤 특정한 군사적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가서 굉장히 정확한 방식으로 레이더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방식으로 폭탄을 투여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미국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민간인 피해가 없었죠.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전략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완전 심리전식으로 한 도시에 가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학살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2차 대전 직후에 아우슈비츠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폭탄 투하로 죽었으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2차 대전 직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는 미국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게다가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미국이 실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여하지 않아도 사실 미국이 승리했었던 거였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승리했었던 전쟁의 마지막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럴까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투여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어떤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는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두 가지 나가사키에서 떨어졌던 원자폭탄하고 히로시마에서 떨어졌던 원자폭탄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쭉쭉쭉쭉쭉 하죠.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반전운동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편에서는 그게 일종의 과학이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의 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원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수식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떤 원리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지 사실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는 일반인들도 강연을 가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원리, 원자력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식을 푸는 이런 풍광들이 굉장히 흔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잭슨 폴록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림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부여해야 하지만 어쨌거나 시선의 변화, 전쟁 이후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조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렉 알터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잭슨 폴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은 굉장히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에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지만 신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가 갖게 되는 문화적인 컴플렉스? 게다가 유럽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뭔가를 성공해서 하는 거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유럽 본토로 돌아가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어떤 경제적인 부가 뭔가 약간 부끄러운 갑자기 그냥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교양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만 있는 사람 같은 기분.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베이스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미국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미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술도 역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그 이전까지 인상파에서는 미국에 있었던 화가들이 유럽에 가서 특히 파리에 가서 성공을 했어야 했다면 이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유럽에 있는 화가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마치 진짜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기존 그 이전에 이미 죽었던 화가들조차도 그 화가들이 미국에서 전시를 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둬야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클래식하게 좀 오래 가겠구나 라는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거였죠.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마렉 알터가 했었던 말같은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유럽하고 미국을 선을 그어버리는 이야기니까 이 나라가 광대하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 해냈다. 폴록이 해냈다. 고도에서 화폭을 포착하기 위해 바닥에 캔버스를 내려놓은 최초의 화가이다. 마치 비행기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말이다. 반면 유럽의 회화는 기차의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회화는 구시대의 것, 미국의 회화는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우리 5분만 쉴까요?